장항준 감독님. 네. 오늘은 중동으로 한번 좀 떠나봐도 되겠습니까? 아, 중동, 미들리스트. 예, 중동. 왜 근데 중동이 미들이스트고 왜 거기가 중동이 됐을까요? 사실은 중동이란 말은 이제 중동아시아라는 말이 줄여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하지만 우리 아시아에서 보면 맨 서쪽에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왜 중동이 됐을까요? 서구인들의 관점에서 보는 거 아닐까요? 거긴 약간 오해가 좀 있습니다. 그래요? 중동이라는 게 그때 유럽인들이 보던 아시아는 지금의 이른바 극동아시아, 동아시아 쪽은 아예 생각조차 못하던 시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때 봤을 때는 서아시아와 중동아시아 여기가 다 그 동네였단 말이죠. 아시아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작게 봤기 때문에 그걸 좀 아셔야 됩니다.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네. 이 얘기는 3프로에서 주워 들었어요? 매불쇼에서 주워 들었어요? 그걸 기억하는 건 정프로가 아닙니다. 네. 그래요? 어디선가 들어왔지만 네. 그걸 내 것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정프로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중동이 요즘이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최근 한 20-30년 사이에는 국제 지정학적인 문제가 생기면 거의 중동과 그렇죠. 어떻게든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좀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중동 문제를 물론 우리가 생각하면 뭐 먼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항상 우리 국제화 시대는 또 연결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중동하면 당연히 그 지리적인 중동도 있지만 그냥 중동하면 뭔가 이 문화적인 종교적인 또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게 박혀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오늘 이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람 문화에 대해서는 전 세계 최고의 권위자로 알려져 있죠. 우리 박현도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세계적인 중동 문제. 너무 뻥을 까셨어요. 우리나라 이제 서강대학교 유로메나 연구소 이슬람학 연구 교수로 계시는 박현도 교수님. 일단 이름부터 유로메나 연구소라고 하면 아마 우리 장 감독님 모르실 텐데. 유로는 이제 유럽을 얘기하는 거니까. 메나가 뭡니까? 메나라고 하면요. 가운데 뭐 이런 뜻이 있어요. 메나. 아니요. 이게 사실은요. 이게 국적 없는 말일 수도 있는데 Middle East and North Africa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그러니까 중동 요거를 앞에 글자만 따와가지고 메나. 이게 사실 중동 북아프리카를 전체적으로 중동이라고 보기엔 너무 북아프리카는 확연하잖아요. 위치가.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중동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주로 미국 서양 학계에서 미들 이스트 노스 아프리카를 줄여서 MENA 쓰거든요. 우리말로 갖다 붙이려고 그러는데 도저히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냥 갖다 붙였습니다. 네, 그냥 유로메나. 근데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더 좀 있어 보여요, 뭔가. 네, 유로는 알겠는데 메나는 뭐냐, 뭐 메로냐냐, 뭐 이런 물은. 어쨌든 메나라고 하면 그 이슬람 문화권을 얘기를 하는 거군요. 그렇죠. 예. 사실 중앙아시아도 들어가야 되는데 중앙아시아를 또 중동이라고 중앙아시아를 또 말하기는 좀 그래서 다 그냥 뭐 이렇게 이슬람 문화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용어는 이제 퉁쳤다. 네, 퉁쳤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슬람 문화권이 우리 장 감독님은 좀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한때 정말 어마어마하게 번성을 했고 지금의 현대 과학 문화 이런 거에 사실은 어찌 보면 거의 원류라고 할 수 있는 게 다 이슬람 문명권에서 나왔습니다. 그걸 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 알아요? 근데 아까 틀리셨던데요, 중동 얘기하시는 그러니까요. 사실 메나. 아니 중동이 가운데 중동 맞아요. 그렇죠. 네, 유럽에서 봤을 때 유럽인들이 자기신들하고 가까운 거는 근동이라고 불렀고 먼 것은 극동이라고 불렀는데 중동이라는 말이 이제 우리가 쓰게 된 거는 19세기 말 20세기 초거든요. 그게 이제 지금의 인도하고 이란 쪽을 가르치는 말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확장이 됐어요. 저 또 제가 틀린 줄 알고. 아닙니다. 왜냐면 정현지 씨는 4년제 나오고 저는 2년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1년 덜 배워서 내가 틀린 줄 알았어요. 그걸 꼭 그렇게 밝히셔야 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면 학자시니까 이런 건 분명하게 해야죠. 근데 무슬림은 밝히는 종교입니다. 뭔가 빛을 밝히는. 인라이튼. 그게 이제 사실은 중동에서 시작된 어찌 보면 이제 그 십자군 전쟁 이후에 중동의 그 화려한 과학기술 뭐 이런 문명들이 쫙 그 유럽으로 가면서 이게 이제 결국은 르네상스를 가져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15세기 시점에서 세계에서 가장
널리 퍼졌고 네. 가장 많은 신도수가 있던 게 이슬람교입니다. 네. 네. 지금 말씀하신 것도 제가 아까 휴식 시간에 들었어요. 잠깐 지나가는데 작가님이 정영실 씨를 붙잡고 이슬람 문화가 이쪽으로 건너가서 르네상스를 했다 했는데 이렇게 복붙일 줄은 제가 몰랐네요. 감탄합니다. 감탄합니다. 다 그것도 능력인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6세기 정도 되면 서양이 그 그리스 문화를 잃어버리거든요. 네. 잊고 지냅니다. 네. 지금 유럽 우리가 잘 나간다고 유럽이 잊고 지냈는데 그걸 이제 무슬림들이 재발견을 하죠. 8세기에 들어와가지고 8세기 9세기에 들어와가지고 그리스로 된 책들을 번역을 해요. 근데 무슬림들이 번역을 못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네. 무슬림들은 아랍어만 하거든요. 네. 네. 근데 그리스어로 써 있으니까 그럼 누가 번역을 했겠습니까? 그리스인? 그리스인들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 중동에 무슬림들과 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겠죠. 네. 무슬림은 아닌데 크리스천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한국말을 쓰는 크리스천도 있죠. 한국말을 쓰는 무슬림도 있는 것처럼 무슬림들하고 살 때 아랍어를 쓰는 크리스천들이 있어요. 지금도 많아요, 크리스천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중동하면 이슬람만 있는지 생각하는데 크리스천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요. 이집트의 국민의 한 5%에서 10%는 크리스천들이거든요. 그분들도 뭐 수요 예배하고 이제 좀 우리의 그 수요 예배는 개신교고요. 거기는 이제 오래된 교회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들이 중동에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무슬림들이 이 아랍어밖에 못하니까 당시에 그리스어를 할 줄 알았던 크리스천들이 이걸 번역을 하거든요. 그 아랍어로 번역을 해줘요. 그래서 아랍어로 그 사람들이 번역한 걸 가지고 이 무슬림들이 철학을 하고 의학을 한 거죠. 그때 의학서적, 철학서적이 다 번역이 됐어요. 또 심지어는 번역이 잘못돼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 책을 번역한다고 했는데 번역하면서 끝에 플로티누스가 이제 한참 후대 사람이거든요. 신플라톤주의 학파의 거장인데 그 사람 책이 같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번역 책밖에 읽을 수 없었던 그 아랍 철학자들은 그냥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들어가 있는 플로티누스 철학을 아리스토텔레스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예,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과학, 철학, 의학을 그대로 유럽으로 가게 되죠. 무슬림들을 통해서. 예, 그런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지금의 스페인에 살고 있던 이븐 루슈드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철학자인데 1198년에 죽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스페인 코르도바에서 살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거를 정확하게 분류를 해요. 아리스토텔레스하고 플로티누스를 하고 이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자입니다. 아주 이거를 굉장히 아리스토텔레스를 설명서를 많이 씁니다. 여기에 감복된 당시에 유럽에 살던 유태 철학자들, 이 사람을 너무 존경해가지고 이 사람 책을 번역을 해요. 히브리어로 번역하고 또 유럽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알고 있었으니까 거기에서 또 라틴어로 번역하고 그러면서 이게 이제 13세기부터는 유럽으로 퍼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고 르네상스의 바탕을 까는 게 바로 이 아랍 철학자들. 그렇죠. 우리 스페인 있잖아요. 거기가 꽤 오랜 기간 동안 이슬람 영향권에 있었습니다. 그걸 그렇죠. 아셔야 돼요. 맞아요. 711년부터 1492년까지 스페인이 무슬림들이 지배했습니다. 아람브라 궁전에 가봤어요? 가봤잖아요. 아람브라 궁전도 가봤고 뉴욕도 가봤습니다. 뉴욕도 가봤어요. 뉴욕이요? 네. 갑자기 뉴욕은 왜 나와요? 자랑하려고. 저 멕시코 가봤습니다. 멕시코 시티 저도 가봤어요. 쿠바 아바나 가봤어요? 저는 칸쿤, 아바나 멕시코 칸쿤은 거긴 가가지고 그냥 그 수영복 입고 있는데 아니에요. 네, 수영복 많이 탔어요. 그래요? 오일을 잘 발라야 돼. 자, 그러니까 사실 이슬람 문화라는 것도 이제 그 전에 그리스의 그 화려했던 과학기술이라든지 철학 이런 걸 이제 받은 거고, 그걸 다시 이제 유럽에 돌려준 건데, 그 이슬람 문화는 왜 그때부터 더 이상 발전이 없고 유럽은 그걸 받아서 그렇게 많은 발전을 했는지, 여기서 뭐 사람들이 잘못한 건지 아니면 그 종교 자체가 문제가 있는지 왜 갑자기 이렇게 된 겁니까?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븐 루슈드가 그 이제 라틴어로는 아베로스로 알려졌거든요. 근데 이 사람을 우리가 마지막 그 철학자로 봐요. 이슬람의? 그러니까, 이슬람의 마지막 철학자. 왜냐하면 이 이슬람 종교는 그리스도교와 달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와 달리,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에서 최고의 엘리트는 종교 엘리트가 그리스도교에서 그리스도교 최고 엘리트가 어떤 사람일까요? 무슨 공부하는 사람일까요? 성경 공부하는 사람, 신학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슬람과 유대교의 최고 엘리트는
코란 랍비? 법학. 법학자들. 종교 법학자. 네, 종교 법학자. 그러니까 오. 그리스도교하고 이슬람교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요. 똑같은 신을 믿어요. 유대교하고. 근데 유대교하고 그리스도교하고 이슬람교는 똑같이 유일신을 믿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셋이 믿는 방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는 예수의 말 중에서 예를 들면 이거 있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게 너를 더럽히는 게 아니라 나오는 게 더럽힌다고 그러거든요. 입으로 들어가는 게 뭐겠습니까?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먹는 거 가리잖아요. 들어가는 먹는 게 아무나 먹을 수 없잖아요. 먹는 게 정한 게 있고 정하지 않은 게 있잖아요. 돼지고기 못 먹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어미 젖에서 새끼를 삼지 말라고 그러니까 우유에다가 새끼를 삶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스테이크 먹은 다음에 카트라이트 못 먹는 거죠. 그게 그런 게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스테이크는 고기잖아요. 카페 라떼는 우유가 들어갔잖아요. 그걸 같이 먹으면 안 돼요? 아예 안 돼요. 예, 안 돼요. 치즈버거 안 되는 거죠. 그걸 엄격하게 따르고 따라요. 그러니까 치즈버거 안 되죠. 따라요, 그게. 그래서 이게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이슬람교도 똑같아요. 그리스도교는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아요. 예수님의 별명이 성경에서 먹보요 술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는 신학이 중요해요. 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법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법을 뭐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법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이슬람교와 그리스도교는 유대교는 법학이거든요. 그런데 이 이븐 루시드가 있었을 때 이 철학 때문에 철학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철학은 생각하는 학문이잖아요. 그런데 그거 이성적으로 할 필요 없다 이거죠. 정해져 있는데 굉장히 문자적으로 따르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이성적인 활동을 막아버리는 그 사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븐 루시드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그 이슬람 문화 우리 흔히 얘기하면 율법과 규율, 그거 자체가 결국 거기에 이제 그 어떤 체계적인 뭐 사고의 발전이나 이런 것들을 막은 게 돼버려요. 근데 사실은요 이븐 루시드는 아주 위대한 철학자이면서 위대한 법학자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거가 문제가 없다고 본 거죠. 깨어있는 사람이네. 진보적인.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앞에 있었던 신학자였던 알가잘리가 그걸 철학자들이 잘못했다. 그래서 철학자들을 비판하는 책을 써요. 철학자들의 오류라고. 근데 이제 두 사람은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시 그 책을 썼죠. 철학자의 오류의 오류에 대해서 써요. 그 책이 잘못됐다고. 근데 이제 이분이 마지막 이성적인 학문을 했던 철학자로 끝나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더 나가지 못했고 유럽에는 많이 줬어요. 예를 들면은 아스널 있잖아요. 아스널? 축구팀. 제가 그 축구팀을 찾아봤더니 그게 뭐 그 로얄 아스널이라는 그 회사 이름에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아스널이 무기 창고란 건 아시죠? 무기 창고? 무기 창고입니다. 아스널. 단어 뜻이? 아스널이. 그래요? 그게 아랍에서 나온 겁니다. 따로 시나 해가지고요. 그다음 창고고요. 그다음에 우리 영어 잡지 같은 거 매거진이라고 그러잖아요. 매거진 알아봅니다. 그래요? 네. 매거진 하면은 많이 막 집어넣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오거든요. 프랑스에서 마가쟁입니다. 프랑스의 마가쟁 하면은 보통 조그만 가게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요? 근데 그게 아랍에서 마가쟁이에요. 이게 창고라는 뜻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그게 나와요. 단어들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아랍어나 이런 단어들이 유럽으로 가죠. 예를 들면은 파라다이스는 어디서 온 걸까요? 피비 케이츠. 그 천국이요. 영어 단어잖아요. 그 영어 단어 아닙니다. 그게 어디서 오냐면 고대 이란어에서 오고요. 이란어에서 아랍어 거쳐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원래 그 천국이라는 게 이 벽이 담으로 둘러싸인 벽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이제 페르시아어고 페르시아에서 아랍어를 통해서 피르다우스가 되고 그리스 쪽으로도 오고 그리스 쪽에서 페르시아 쪽에서 오고 영어로 들어가는 거예요. 커피도 저 아랍어에서 나왔습니다. 커피는 까우화, 까우화에서 나왔고요. 교수님, 재밌어요. 지식이라는 게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많이 전해졌는데 사실 말씀하신 것 중에 무슬림들도 그 부분을 왜 우리가 이렇게 갑자기 안 됐느냐 여기서 고민을 많이 해요. 근데 무슬림 자체적으로는 그 얘기를 하죠. 첫 번째 원래 남탓하기 제일 좋아해요. 몽고 애들 때문에. 몽고 애들이 도성안 다 불질러 버리고 1258년 아주 그래서 학문이 끝나버렸다. 그 얘기도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스페인도 똑같은 얘기하거든요. 네. 스페인이 700년 정도 무슬림 지배를 받았잖아요. 네. 근데 스페인 사람들이 항상 하는 얘기 있어요. 근데 들어가지고 왜 우리는 다른 유럽보다 못 사냐? 무슬림 때문이다. 무슬림 때문에. 남타당긴 좋아요. 뭔가 핑계거리를 찾아야 편하죠. 네, 마음은. 네. 예. 그런데 무슬림들은 유럽이 그렇게 활발하게 르네상스를 갈 때 그걸 못 따라갔습니다. 그게 종교적인 한계 뭐 이런 게 좀 혹시 있는 건 아니에요? 종교적인 한계보다 저는 사실 저도 이제 이슬람 역사를 공부한 사람 중에서 제일 궁금한 게 그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언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보냐면요. 예수회가 중국에 들어갑니다. 예. 언제 쪽이에요, 그거? 그게 이제 16세기 들어가죠. 16세기. 중국에. 네네. 마테오 리츠부터 해가지고 중국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천주교라는 말도 거기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거든요. 천주교라는 말이. 들어갔는데 이 예수회가 그냥 신부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과학자들이에요. 수학도 잘하고 과학자들이고 이 사람들이 들어갔는데 가가지고 누구하고 경쟁하냐면은 결국에는 농경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달력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달력은 함부로 못 만드니까 우리 세종대왕도 칠정산 여법을 만들었죠. 중국하고 다르다고 그래가지고요. 근데 이게 함부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황제의 권한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당시에 있었던 중국인들과 무슬림들이 주로 그거를 장악을 했었어요. 무슬림들이 원래 예배 몇 시에 할 건지 봐야 되니까 천체를 잘 보잖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발전했던 거거든요. 근데 둘이 싸움에서 예수회가 더 정확해요. 그래서 예수회가 17세기부터 보면은 흠천감이라고 그랬거든요. 흠천감? 흠천감. 그러니까 관상대죠. 그 기구를 맡아야 아담 샤리라는 그 신부가 예수의 신부들이 한 100년간을 맡습니다. 100년 이상을. 그러면서 이게 쉽게 말하면 서양의 역법이 더 정확했던 거죠. 그런 거 보면은 이미 이제 그때는 서양과 무슬림 세계의 격차가 났다고 하는 거죠.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들 종교적 관점에서 이것들이 막 이렇게 뭐 논리적 사고가 아닌 규율과 관습에 의해서 뭐 이런 것들로 정해진다는 것들 많은 것들이 사실은 그게 발전에 확실히 저해적인 요소는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거나 먹을 수 있는 사람들과 아무래도 그런 게 있죠. 일단 우리가 뭐 건강이든 뭐든 식습관이든 생활습관을 보면 이 사람 뭐 어떻게 먹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생활습관을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어느 정도 와 있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저는 이제 여기서 하나 더 추가를 하고 싶은 거는 오늘 약간 옛날 김정일 그 위원장 느낌이 납니다. 까마에다가 생걸 쓰고.